네, 오늘 이 시간 국민의힘 전성하 부산시장 예비 후보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후보님 이제 네. 최연소 부산시장 예비 후보세요. 그렇죠. 네, 네. 네, 이번에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네. 출마하신 계기 네. 있으신지? 예. 뭐 일단 서울, 부산 다 통틀어 가지고 최연소가 맞고요. 이번 부산시장에 제가 왜 출마했냐면은 첫 번째로 이번에 저희 총선에서 우리 보수가 특히 이제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하나, 바로 30, 40대의 척추 라인이 무너지고 또 20, 30대가 가지고 있는 그 편견을 우리가 깨지 않으면은 국민의힘의 미래가 보이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새로운 수혈이 필요했고 또 그 의지를 가지고 이 시장 선거에 도전해서 이 미래, 부산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그때 더해가지고 또 우리 부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위기적인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아이디어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시장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네. 부산시장 후보들도 많으신데, 네. 그래도 이제 부산, 후보님이 생각하시기에 부산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부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산업적인 면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2차 산업시대, 그리고 3차 산업시대에서 우리 부산은 항상 뒤떨어져 왔다. 어떻게 말씀드리자면은 1차적으로 우리 부산은 항상 그 하드웨어적인 그 발전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산업의 발전에서 상당한 부분 기회를 놓쳐왔던 것이 당연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일자리라든지 그리고 청년들이 살아감에 부족함이 있었던 거죠. 배워야 될 공간도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게 누적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청년 일자리 문제가 생기고 또 청년들이 유출되다 보니까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그리고 출산율도 떨어지고 그런 이제 복합적인 문제들이 우리 부산을 위기로 몰고 왔고 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고 바꾸지 않으면은 우리의 부산은 더 이상 미래가 없을 수도 있다는 그런 위기가 있습니다. 부산시 인구가 네. 많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추세인 거죠? 네, 맞습니다. 한때 이제 400만을 바라봤는데 지금은 339만으로 떨어졌고요. 특히 청년 인구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약 한 13,000명 정도 부산을 떠나갔습니다. 많이 떠나가고 있네요. 네. 예. 그럼 후보님의 이제 대표 공약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네. 뭐 대표 공약 좀 소개해 주세요. 저의 대표 공약은 바로 데이터시티입니다. 데이터시티? 네. 그게 뭔가요? 데이터시티가 뭐냐면은 2차 산업의 가장 기본적인 재료였던 석유를 많이 갖고 있던 나라가 불을 축적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차 산업의 기초였던 와이파이망과 IT 그런 산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3차 산업 시대의 강국으로 급부상했습니다. 데이터 산업이란 것은 뭐냐면은 그 4차 산업 시대의 이 석유화, 그런 와이파이망 또는 네트워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것이 바로 데이터인데요. 이 데이터를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가치 있게 만들고 또 그것을 사용함에 따라 가지고 다양한 4차 산업과 관련된 산업들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AI라든지 아니면 빅데이터 그런 것들도 다 데이터 기반으로 하는 것이고 그런 다양한 데이터들 중에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산업들을 우리가 골라내고 그것을 통해서 전체적인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공약을 저는 데이터 시티라고 명칭했습니다. 근데 부산만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부산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있으세요? 있죠. 첫 번째로 부산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도 와이파이망과 네트워크망이 잘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데이터 센터가 6개가 우리 부산의 강서구 쪽에 6개나 있나요? 네,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LG 플러스 등등.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축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창구가 준비되어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블록체인 특구이기 때문에 규제에서 어느 정도 자유롭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명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율적으로 우리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 산업이 발달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도움을 준다면은 충분하게 여러 가지 새로운 산업들이 우리 부산에서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그 현대 이머니 같은 경우는 우리 부산에 그 본사를 이제 옮겨왔거든요. 그만큼 규제가 자유롭고 또 블록체인 특구라는 그 장점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잘 못하고 있어요. 예, 역시 기업가답게 네. 좀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네요. 신기술에 대해서. 네. 그럼 이 대표 공약 말고도 네네. 이제 다 5대 공약 있으시잖아요. 있습니다. 예, 예. 네. 그것도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간략하게 소개하자면은 첫 번째로는 이제 첫 번째가 데이터 시티고 두 번째가 여성 정책이 있습니다.
여성 정책. 아, 네네. 여성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그 가정 폭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여성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가 있거든요. 대부분의 경우는 아이가 같이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자녀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리고 감정적인 부분에 대한 컨설팅, 복합적인 이런 다양한 그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 같은 경우도 전체 한 56개 여성센터가 존재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많은 부분에서 지원을 받고 있어요. 어떤? 예를 들면은 그 어떤 지원을 받냐면 첫 번째로 가정폭력이 있었을 때는 여성에 대한 보호뿐만 아니라 그리고 아이에 대한 보호도 있고요. 그리고 자녀에 대한 교육 문제, 그 감정적인 그런 컨설팅, 우울증 같은 거라든지 그런 다양한 방면으로 여성이 안전되고 심신이 안정이 돼야지 또 그 자녀들도 잘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예,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방면에서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을 고려해 볼 수 있고 정책으로 만들 수 있는 민간 NGO 정책센터가 반드시 필요하다. 예, 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또 민간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민간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강화해 왔죠. 그리고 경단위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 우리가 임신해가지고 아이를 낳을 때 가장 여성분들이 고민하는 게 뭐였냐면은 내가 과연 아이를 놓고 돌아왔을 때 내 자리가 남아있을 것인가. 네, 그렇죠. 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지원해주고 이것을 해결해주지 않으면은 출산율을 계속 애를 낳으라고 할 것만 아니라 애를 낳고 왔을 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적어도 저녁 8시까지는 애를 봐줄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있어야 돼요. 맞아요. 특히 맞벌이 같은 경우. 그쵸. 네. 왜냐면은 남편도 일하고 아내도 일하는데 둘 다 일할 동안에 아이를 누가 봐줄 것인가 한 사람은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그 사회적인 그런 시간을 기회 비용을 포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워크 패밀리 밸런스라고 해요. 워페벨. 다시 한 번만. 제가 만든 말인데 워페벨. 그게 뭔 뜻인가요? 일과 가족과의 밸런스다. 왜냐면 우리 항상 이제 워라벨이라고 하잖아요. 워크라이프 밸런스인데 여성분들은 특히 이제 아이를 가지고 있는 아이가 아직 어린 그런 이제 여성분들은 워크 패밀리 밸런스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라이프보다는 생활보다는 가족과 아이에게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 그것에 훨씬 더 많은 기회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거죠. 네, 워페벨. 네, 워페벨. 네. 네. 이 워페벨에 대한 그 기회 비용을 갖다가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또 그렇기 때문에 가족에 대해 가지고 조금 더 그 짐이 덜어질 수 있게끔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역시 젊은 후보님이실에서 육아에 관련이 많아서 좀 이런 정책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많이 혼나거든요. 네. 네. 그다음 또 뭐 있으신가요? 그리고 이제 그 노인에 대한 문제. 노인. 네.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약 20% 정도 고령자들이 있습니다. 네, 나이 많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병이 안 걸리게 해줘야 돼요. 이게 데이터 시티 공약이랑 어느 정도 맞물려 있는데요. 데이터 시티 중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미래의학입니다. 미래의학인데 바로 예방의학이고 또 맞춤형 의학을 우리가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 신체 데이터를 우리가 모으면요.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어요. 그걸 이용하게 되면은 이분들이 어떤 병에 걸릴지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어르신들도 삶의 질을 우리가 봤을 때는 병에 안 걸리게 해주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로 인해서 사회적인 비용도 훨씬 더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의학이 다 예방의학 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미래에는 그런 예방의학을 중점으로 갈 것이고 또 그렇게 돼야지만 우리 젊은이들의 짐도 덜어질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소상공인들과 그리고 이제 대한 건데요. 핀테크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민간 영역이에요. 대기업에서 만약에 핀테크 시스템을 만든다고 한다면은 이 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 그 기업의 이윤과 그리고 더 나은 매출을 위해 사용하겠죠. 하지만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그런 핀테크 시스템을 자기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대기업 같은 경우는 그 핀테크 시스템을 소상공인한테 쓰라고 한다면은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입히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정부가 무엇을 해줘야 되냐? 이 소상공인들에게 맞는 그런 핀테크 네트워크 시스템을 깔아주고 또 그 안에서 정말 편하고 간편하게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이분들에게 충분한 이익을 돌려주는 겁니다.
가치가 있는 데이터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이것을 네. 원해요. 예를 들면 30, 40대가 시장에서 어떤 것을 먹고 어떤 것을 네. 좋아한다든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편의점이라든지 다양한 소상공인들의 그런 물품들을 사고 팔고 즐길 때 그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대기업에서 충분하게 원할 만큼 잘 가공해 주면요, 먹기 좋게 잘 해주면은 그것을 사갈 거예요. 데이터 거래소에서 지금 1000명 정도의 그 신용 데이터가 한 1억 정도 거래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현재 데이터 그 시장이 1조 5천억 정도 돼 있는데 한 3년에서 5년 사이 10배 이상 커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소상공인들에게 제공해 주면은 그 데이터를 판 가격을 다시 돌려주고 거기서 세금은 네. 세수로, 그리고 돌려받은 그 금액으로 세금이 필요 없는 그 기본소득과 같은 역할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죠. 네, 데이터 도움 많이 될 것 생산자가 같아요. 네. 네. 예, 그 또 있으신가요? 네, 그리고 네. 환경에 대한 부분입니다. 환경 네. 네. 중요하죠. 네. 네, 환경은 어떤 건지. 예를 들면은 그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다양한 방법으로 탄소 배출을 줄일 수도 있고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한 가지 예를 들어주면요, AMP라고 해가지고 해상 전력을 위해서 육상에서 전력 공급하는. 왜냐하면 부산 같은 경우 항만이 있습니다. 서울과는 조금 다른데요. 네. 부산의 항만에서 미세먼지가 아주 많이 나와요. 항만에서도요? 네, 왜 그러냐면은 대형 컨테이너선이 항만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그 자체적으로 우리가 전기를 수급을 못 해주기 때문에 구상에서 그 펑크 CU라든지 아니면 디젤 엔진을 돌려가지고 자체적으로 전기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구나.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석유를 떼어가지고 전기를 만들다 보니 석유가 타고 나면은 미세먼지들이 네, 나오겠네요. 발생하거든요. 네. 특히 이제 펑크 CU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심하고요. 부산 같은 경우는 많은 커다란 컨테이너선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 정박하에 있는 동안에 석유를 떼어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엄청나거든요. 네, 다 시민들한테 가겠네요. 그렇죠. 네. 그걸 AMP를 이용해 가지고 육상에서 전력을 공급해 주게 되면요, 네. 미세먼지가 약 98%가 줄어듭니다. 98%나요? 네. 그리고 탄소 배출도 약 65% 정도 줄어드는데요. 그걸 탄소 배출권을 우리가 유엔에 등록해 가지고 부산시에서 세수로 약 400억 정도 벌 수가 있습니다. 네, 그걸 다 순환하면서 잘 활용하실 수가 있겠다. 그렇죠. 환경도 보존하고 네. 시민들의 건강도 좋게 하면서 세수도 벌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공약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이 바로 우리 환경과 직결되면서 또 우리 부산시에도 좋은 그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역시 에너지 전문가답게 얘기해 주시네요. 네. 그러면 예비 후보 등록 이후에 계속 제가 페이스북을 검토를 많이 해봤는데 민생 탐방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현재 근데 여론조사상에서는 부산 민심이 엎치락뒤치락 하는 거를 보여주고 있던데 혹시 부산 민심 지금 어떤 건가요? 어떤지. 사실 그 국민의힘에 조금 더 가까워요. 그래요? 네, 그건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부산 시민들은 자존심이 아주 강하거든요. 부산 시민 수장이 성추행이라는 그런 아주 불미한 일로 네네. 사퇴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산 시민의 네네. 자존심을 완전하게 깨버린, 너무나 어떻게 보면 화가 나는 그런 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까지는 계속 이제 보수 쪽에서 정권을 잡다가 민주당에 아니면은 진보 쪽으로 한번 정권을 한번 주면서 잘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염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무참하게 깨버리고 또 다양한 정책들이 실제로 크게 달라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거기에 대한 배신감이 크고, 또 두 번째로는 역시나 우리는 그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역량들이 부산에 더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우리 아직까지는 현재는 지지율이 많이 차이가 나지만 부동층이 약 40%가 있어요. 부동층이 40%? 그렇죠. 쉽게 말하면 민주당이 지금 실기를 하고 그런 수장의 그런 잘못된 행위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국민의힘을 전적으로 밀어주냐, 또 그건 또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런 부산의 민심을 잘 보살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우리 국민의힘을 지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난번에 요동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이제 반발심이죠. 반발심? 네. 1차적으로 가덕신공항 같은 경우도 우리 아까 전에 제가 부산 시민들은 자존심이 강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가덕신공항 같은 경우는 17년째 끌고 오면서 항상 우리 정부에서 어떤 선거가 있을 때마다 사용되어져 왔어요. 단골 메뉴라고 단골 그러시더라고요. 메뉴죠. 그러니까 뭐 양치기 소년이랑 비슷한데
이번에도 이제 민주당이 그런 정치적인 공약으로 갖고 왔을 때 거기에 대해 가지고 부산 시민들 같은 경우는 우롱당한 느낌이 아주 강했고 그것을 또 적극적으로 국민의힘에서 반대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심으로 인해 가지고 네. 민심이 표출된 것이 아닌가. 아, 네. 그렇구나.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지난주 일요일 날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이 됐어요. 네네. 그래서 여기저기서 이제 한숨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제 자영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영업 제한으로 인해서 이제 불만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뭐 코로나가 야행성도 아니고 뭐 그런 말까지 나오는데 후보님이 이제 생각하는 방역 대책 네. 펼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1차적으로 방역을 갖다가 우리가 하기에 앞서 가지고 사람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방식이 필요합니다. 예. 운영을 하면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6월달, 8월달 이 사이에 K방역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네. 아니었고요. 어떤 방역 체계를 갖춰야 되는 그 기준을 마련해주고 그것을 갖추었을 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줬다고 한다면은 지금과 같은 여러 가지 생활고라든지 운영난이 없었을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어떤 시간에 대해 가지고 예를 들면 9시에 끝난다고 하는 것은 식당 같은 경우는 가능해요. 6시에 저녁을 먹고 대부분 6시에서 8시쯤 반 먹으니까 9시에 문을 닫으면 됩니다. 하지만 6시에 문을 여는 이자카야라든지 다양한 다른 업종 같은 경우는 그럼 3시간만 문을 열고 문을 닫으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우리가 만약에 그 방역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한 공간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있을 수 있느냐 그것이 하나의 관건이 될 것이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느냐 그것도 관건이 될 것이며 또 얼마나 방역 수칙을 잘 지키냐 그것이 또 하나의 관건이 될 겁니다. 네. 첫 번째로 우리가 그 시설 지원을 1차적으로 우리가 모든 사람한테 100만 원씩 뿌릴 게 아니고요. 네. 그런 분들에게 방역 수칙이라든지 방역 기준을 만들어줘 가지고 이러한 시설을 갖추었을 때는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검증을 해주고 그것을 어겼을 때 그런 처벌을 했다면은 지금 충분히 운영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네네. 다양한 일들이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업종별로 오픈 시간을 조금 다르게 설정을 했어야 됩니다. 식당 같은 경우는 충분히 9시까지 해도 큰 타격이 없어요. 하지만 뭐 실내 체육관이라든지 아니면 헬스장이라든지 그리고 네. 카페라든지 PC방이라든지 뭐 주점이라든지 이런 네네. 것들은 다양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 오픈 시간과 하루에 몇 시간씩 문을 열 수 있도록만 해주고 그 안에서 그 업종별로 좀 자율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줬다면은 네. 그분들도 충분히 우리 국가가 시행하는 방역 정책을 지키면서도 생활고에 시달리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파산을 하는 그런 일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또 유흥업 같은 경우도 큰 문제가 네, 있는데요. 그렇죠. 거기는 늦게 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유흥업 같은 경우는 늦게 여는 것도 늦게 여는 거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운영을 허가한 적이 없어요. 아, 운영을 허가한 적이 없어요. 네, 지금도 네. 지금 그쵸. 아예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네. 강제적으로 그 이유가 뭐냐면은 유흥업종 같은 경우는 1970년대 네네. 사치 항약 업종으로 구분이 되면서 일반 업종이랑은 다른 취급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에 대한 지원도 못 받으면서 강제적으로 문도 닫고 있는데 실제로 전체 유흥업소의 70~80%가 영세업자들입니다. 그쵸. 예. 네. 몇 개 안 돼요. 커다랗고 뭐 유명한 그런 곳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분들도 시민들이고 성실한 납세자들입니다. 네네. 예, 그분들에 대한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고 지금 또 문을 못 열고 있는데 그런 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신 같은 경우는 신체적인 면역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네. 변이가 워낙 코로나가 많이 되기 때문에 사실 완벽한 면역은 좀 힘들 거예요. 하지만 심리적인 면역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백신을 맞고 안 맞고의 차이가 어디서 예를 들면은 네. 우리가 말라리아 주사를 맞고 아프리카를 갔을 때랑 안 맞고 네. 갔을 때랑 우리가 하는 행동이 달라지겠죠. 훨씬 더 조심스러워지고 그쵸. 나아가지 않겠죠.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백신을 맞았을 때는 내가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면역력이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 대한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백신을 맞아가지고 우리가 면역력이 몇 %가 되고 어느 만큼의 면역이 생긴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고 사람들이 일상적인 공포심에서 벗어나서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네. 충분히 우리나라가 다시 경제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네. 재난지원금도 초기에 풀 것이 아니었고요. 원래 경제학적으로도 그 어떤 팬데믹이 있거나 아니면 위기 상황이 있었을 때 초기에는 어떠한 효과를 거두기가 힘들어요. 돈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나가서 그 돈을 다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됐잖아요.
그쵸. 100만 원씩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로 뭔가 이제 새로운 걸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백신을 맞고 이런 팬데믹이 마무리될 상황에서 사람들이 나가서 이 돈을 쓸 수 있을 때 그때 돈을 갖다 어느 정도 풀어오면은 그것이 경제가 다시 활성화가 되는데 큰 원동력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유동성만 높아져가지고 다양한 물가만 높이고 그 다음에 부동산이라든지 그런 이제 그 유동성에 관련돼 있는 다양한 경제적인 그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그것을 자초한 것은 정부의 실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네. 아, 정말 코로나가 많이 잠잠해져야 될 텐데 계속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집단 감염이 계속 나타나고 있죠? 예. 사실 부산 같은 경우는 서울에 비해서 훨씬 낮아요. 낮나요? 그 숫자를 비하면은 약 10분을 되는데 방역 체계는 거의 비슷해요. 서울 따라가요. 네. 물론 이제 시장이 없기 때문에 책임질 사람이 없다 보니까 무조건 이제 서울이 하는 대로 따라간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사실 그것은 우리 그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거든요. 네. 지금 근데 시정이 지금 공백 상태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조건적으로 최선의 방역이 모든 책임을 갖다가 지지 않기 위해서 한다고 한다면은 그런 소상공인들이다 그 다음에 영세 자영업자들 부산 같은 경우는 특히 영세 자영업자들이 27.8%나 됩니다. 아, 네. 쉽게 말하면 대부분이 이제 영세 자영업자들이고 또 그런 분들이 생활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바로 시정을 올바르게 운영하는 자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참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네, 그렇죠. 네. 그럼 혹시 이제 청년 후보신데 네네. 청년 일자리 정책은 창출은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해집니다. 네네. 청년 일자리 창출은 단기적인 방면과 장기적인 게 있는데 특히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1년 반짜리잖아요. 1년짜리잖아요. 네, 그렇죠. 우선 단기적으로 우리 청년 일자리를 위해서는 우리 부산시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것들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네. 하나는 부산시에는 다양한 산하기관들이 있습니다. 산하기관? 예, 한 7, 80개 정도 되는 산하기관들이 있는데요. 그게 네. 거기서 이제 통합돼 가지고 채용 사이트를 통합해 가지고 한 곳에서 모든 산하기관에 우리가 일자리를 취업을 지원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은 각각의 취업 기관에서 각각 이제 모든 사이트에서 지금 취업을 하게 할 수밖에 없게 되고 네네. 이력서를 내야 되는데 그 하나 통합해 가지고 그 일정 기간에 있는 모든 취업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해줘야 되고요. 청년들이 거기를 통해 가지고 한 번에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취업에 대한 정보와 그리고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볼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시스템화되어 있으면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현재 이제 부산에는 서면에 두드림 센터라고 해가지고 네네. 청년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취업 지원 네네.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센터가 있습니다. 지금 강서구 쪽이라든지 아니면 서부산에서는 여기가 우리가 네. 너무 멀어요. 아, 그냥 1시간 가까이 이제 차를 타고 와야 되는데 부산 시내에서. 예, 그리고 이 대중교통도 제대로 잘 돼 있지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부산에 이런 분원을 하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고 약 1년 안에 충분히 이제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1년 반 안에. 그리고 취업 통합하는 것도 한 6개월 만에 할 수 있어요. 6개월 산업기관 만에? 사이트 통합하는 거. 그리고 그 만약에 이제 다양하게 우선의 분원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 각 구별로도 이런 분원이 설치하는 것을 충분히 고려할 것만 하고 이것은 조금 더 장기적인 문제가 해결 방법이 되겠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 그 청년들이 공무원을 많이 취업을 선호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공무원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할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공무원을 취업할 수 있도록 그런 정보라든지 지원을 해주고 그러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산업을 육성을 시킬 수 있어야지 청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역량을 펼쳐서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 그래서 공무원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취업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취업 정보 시스템, 지원 시스템 만들어주고 또 거기에 더해가지고 다양한 여러 가지 취업 정보들을 우리 부산시에 있는 다양한 기업들에 대한 여러 가지 노하우들과 취업 노하우들과 면접 방법 이런 것들을 다방면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부산에는 안전요원이 56명밖에 없는데 기업들은 17,000개가 넘어요. 아, 그래요? 네. 그렇게 차이 나나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안전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책임도 많이 못 지고 있는데 이런 안전요원들의 숫자를 대폭 늘려가지고 안전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해결하면서 일자리도 어느 정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단기적인 것, 장기적인 부분에는 우리 부산은 배울 만한 곳이 많이 없어요. 배울 만한 곳이 많이 없다는 대학이 게 많잖아요. 대학이 안 좋다는 게 아니고요. 네. 우리 그 예를 들면은 4차 산업시대의 그 메카라고 할 수 있는 내과학이라든지 AI라든지 아니면 빅데이터 그 프로그래밍 이런 네네. 4차 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학과들이 우리 부산대에서 배울 수 없다 보니
아, 그렇죠. 그것을 배우기 신기술. 위해서는 서울로 올 수밖에 없어요. 아. 서울에는 내과학과 예를 들면 8개 대학에서 이미 하고 있거든요. 네. 과정은. 근데 부산에서는 그런 과정이 없다 보니까 1차적으로 그 시립대학원이라든지 그런 거 시립대학원을 건설해가지고 뭐 해외에서 가장 유명한 연구진들, 스탠포드, 하버드, 뭐 예. 옥스포드, 캠브리지, 뭐 MIT 이런 데서 한 5년 정도 각 분야별로 와서 연구실을 세팅하고 다양한 연구를 정말 하고 싶은 연구 다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거기서 학생들이 배울 수 있도록 인재를 양성하고 또 젊은 한국인 교수들을 해외에서 초빙하든 국내에서 하든 그런 식으로 함께 연구를 만들어 나가면서 네. 학과를 개설할 수 있게 되면은 우리는 그게 충분하게 많은 인력들을 짧은 시간에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그렇구나. 뒷받침된 산업도 함께 발달할 수 있으면은 청년 일자리는 미래지향적으로 우리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기존 일자리도 잘 이제 하면서. 조정을 하고 네네. 연계를 해주고 신기술에 대한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끌어와서 같이 교육을 시켜주면서 신규 일자리 창출까지 해주신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럼 지금 발음이 굉장히 좋으신데요. 네. 유학 출신, 유학파잖아요. 네, 맞습니다. 개인적인 네. 질문 하나 할게요. 예, 예. 네, 영국 유학 한 20년 하신 걸로 지금 저희 이력에 보이는데 군대는 다녀오셨어요? 네, 저는 군대를 다녀왔고요. 네. 그 시민권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시민권을 네. 포기하고 아, 이제 논산 포기하셨어요. 육군훈련소 조교로 병장 제대했습니다. 아, 논산. 예, 예. 아, 병장 제대 하셨구나. 예, 예. 네. 다들 그걸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저는 열심히 이제 군 생활을 네. 했고요. 사실 28에 군대를 가가지고 대부분 선임들이 저희보다 좀 나이가 네. 많았는데 네. 그 안에서 이제 그 한 7살 어린 선임한테 충성을 외치며 열심히 군 생활을 했죠. 네, 7살 어린 선임께 예, 예, 예. 충성을 외치셨구나. 네네. 네. 네, 군대를 다녀오셨다고 하셨고, 네. 네. 그러면은 혹시 계속 이제 부산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그렇죠. 있는데 네. 초고령화 사회에 인구 급감 문제까지 이제 시급하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네네. 후보님은 어떤 대책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제 공약의 단어가 있는데요. 이건 총체적 난국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이게 맞물리면서 결국에는 인구의 이제 감소로 네. 유출로 이렇게 연결돼 있는데요. 첫 번째로 청년 유출이 심각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작년에만 해도 13,000명의 청년들이 경기도나 수도권으로 유출되었어요. 아니, 왜 그런가요? 대학도 많은데 왜 청년들이 나갈까요? 첫 번째로는 그 지속 가능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는 것. 쉽게 말하면 청년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때는 세 가지를 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인가, 그리고 페이는 괜찮은가, 그리고 이걸로 내가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세 가지를 충족 못했기 때문에 떠나는 것이고, 네. 첫 번째로는 우리 수도권에 비해 가지고 부산의 임금은 30만 원 이상 차이가 나요. 똑같은 일을 해도. 왜요? 부산 같은 경우는 왜냐면은 서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회사들도 수익이 창출이 많고 또 네. 인재들을 등용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이 생기겠죠. 네. 회사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더 나은 인재를 위해서 더 많은 돈을 투자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임금이 좀 더 높아요. 생활 수준도 조금 다르고요. 아, 예. 그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산에 비해 가지고 임금이 좀 더 높은 편이고 또 일을 할 수 있는 공간들도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그 IT라든지 3차 산업 기반의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부족해요. 서울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IT 기업들에 취직하기 위해 가지고 서울로 많이 올라옵니다. 다음이라든지 네네네. 네이버라든지 뭐 구글이라든지 아마존 뭐 대부분 다 서울에 네. 있잖아요. 아, 네. 네, 제2의 부산이 네. 도시인데, 네네. 제2도시인데 참 그렇죠. 큰일이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년들이 계속 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청년이 계속 준다는 말은 결혼을 할 출산 가임 인구도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따라가게 출산율이 돼 있죠. 줄어들겠죠. 출산율이 줄으니까 그리고 노부부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은 자식들은 해외 타지로 일자리를 찾아가니까 어르신들만 남는 거예요. 애들 자식 키워서 학교도 맞아요. 예를 들면 아까 내과학 여러 가지 산업 부분에 있어가지고 부산에 배울 곳이 없다고 했는데 또 대학생들이 되면은 그런 걸 배우기 위해 가지고 수도권으로 가고 또 그러다 보면 또 부모님이 남게 되고 아이들은 그 대학을 마치고 거기서 직장을 찾으니까 계속 떨어져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남는 인구들은 다 고령화밖에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 인구의 20%가 고령화 사회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번에 이제 반드시 국민의힘 후보로 나 전성화 후보여야 한다. 타 후보들과 차별화되는 자신만의 강점이 무엇인지. 네.
저희 강점이 뭐냐면은 저는 308 세대라고 해요. 저는 308 세대라고 하는데 네네. 30년 40대 네네. 뭐 30대 39이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80년대생 이후에 태어났고요. 네. 그다음에 00학번. 네, 00학번. 네. 왜 그러냐면은 저희 세대가 장점이 가진 게 뭐냐면은 네. 1차적으로 우리는 민주화 세대라든지 아니 이념에 좀 벗어난 네. 우리가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이미 민주화 운동이 마무리되고 88 올림픽 네. 네, 그쵸. 그때 우리 초등학교 들어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들어가고 그 사이에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그래서 이념적으로 어느 정도 자유로워요. 아, 그래서 308 시대. 네, 그리고 또 네트워크 시대입니다. 네트워크 세대입니다. 아, 네트워크 우리가 세대. 우리 때부터 이제 그 PC라는 게 공급이 되고요. 맞아요. 네, 도스 뭐 해가지고 각자가 컴퓨터를 가질 수 있었고 또 뭐가 만들어졌냐면은 그 네트워크. 네, 저희 줄줄이 다 알죠. 그렇죠. 네. 천리안, 뭐 하이텔 해가지고 네. 그때부터 우리 모뎀 사용해가지고 맞아요. 다양한 이제 아이디어를 넣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됐고 거기서부터 무엇 시작이 됐냐면은 뭐 그 메신저부터 해가지고 싸이월드, 네이트원 해서 카카오톡으로 진화 과정을 우리가 다 같이 이제 함께 그것을 겪어왔고요. 그 다음에 싸이월드부터 해가지고 페이스북까지 그런 이제 변천사들 그리고 그 키패드 삐삐부터 핸드폰 그리고 스마트폰까지 그런 모든 기술적인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경험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이 트렌드가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훨씬 더 다양하고 또 이것들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 거에 대한 아이디어들도 훨씬 더 다양합니다.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그것에 대해 그대로 제대로 파악을 하고 4차 산업시대를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 세대가 다양한 아이디어와 추진력으로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것이 저희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부산시장 이번에 되면은 이제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어떤 리더십을 후보님께서는 발휘할 수 있는지 한번. 저는 책임지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책임지는 리더십이요? 네, 그리고 현장을 찾아가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 경험상으로 제가 항상 앉아가지고 무언가를 검토하거나 정책을 봤을 때는 그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머리로는 알겠지만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못하는 부분이 많았어요. 하지만 현장을 찾아가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분들한테 직접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부분에 대부분의 문제들이 해결점이 있거든요. 예, 뭘까요?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그 청년들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청년들과 직접 얘기했을 네. 때 지금 가지고 있는 정책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제가 방금 4가지 그것들도 청년들과 얘기하면서 그쵸. 제가 알게 된 것들이고요. 또 핀텍 시스템이라든지 시장에 다니면서 어떤 문제들이 있는가 봤더니 거기에서 다양한 이제 그 정보 공유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모자라고 배달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은 전통시장도 배달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시스템이 갖춰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결제 시스템도 필요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가지고 다양한 문제 해결법들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책임지는 리더십은 지금 보니까 공무원분들이 아주 훌륭한 분들이 많으세요. 하지만 자기 역량을 잘 못 펼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어떤 실수라든지 개인적인 실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업이 제대로 되지 못했을 때 그 책임을 담당 공무원이 지게 돼 있거든요. 개인적인 비위라든지 개인적인 실수 아니면은 뭐 본인이 실제로 뭔가 비리를 저지르거나 비위를 저질러 가지고 문제 생겨서 이 사업이 망가졌을 때를 제외하고는 거기에 대한 시장이 그것을 결제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사업을 할 때도 결제를 한 사람이 그걸 책임져야 되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시장이 그걸 책임져야 되는 거 반드시 필요하고 또 그 자율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들을 하고 또 그 프로젝트 끝났을 때 충분한 인센티브를 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의 기업을 경영하는 것처럼 우리 시도 경영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혹시 이번에 같이 이제 여러 후보들 나오시는데 가장 위협적인 후보가 있는지 경쟁 상대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뭐 나이로 그게 다 다양한데 나이로 네. 보면은 박성원 부시장님이 제일 젊으시고 또 신인이기 때문에 같은 신인 트랙에서 위협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지율로 보면 박영진 교수님이고 또 이제 파괴력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 독자적인 그런 이제 개성으로 봤을 때 이현주 의원이고요. 네. 하지만 저에게 가장 위협적인 거는 사람보다는 시간인 것 같아요.
아, 왜 그렇게 왜냐하면 저를 생각하세요? 알릴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저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적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더 많고 저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다고 한다면은 저는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시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했는가 여기에 따라 가지고 저의 행보가 갈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민들도 두렵죠? 아, 당연하죠. 네. 시민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두렵고 또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이제 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돼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런데 후보님 이력 제가 보니까 LF 에너지 기업을 운영하고 계세요. 네네. 네, 그 어떤 기업이신지 소개 좀 한번 짧게 부탁드릴게요. 그렇습니다. 그 LF에너지 같은 경우는 탄소 배출권을 주로 하고 또 탄소 배출을 생성하는 그런 기업인데요. 매립장에 보면은 유기물질이 땅에 묻어 있으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유기물질들이 메탄가스로 분해돼 가지고 날아갑니다. 그럼 메탄가스가 지구 온난화를 이산화탄소 약 25배 정도 일으키는데요. 이 메탄가스를 모아 가지고 태워서 전기를 만들어서 한전에 팔고요. 또 유엔에 이 탄소 배출권을 등록을 하면은 메탄가스를 태운 만큼의 25배 정도의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우리가 받아옵니다. 이 탄소 배출권을 대기업이라든지 아니면 화력발전소 등에 팔아가지고 수익을 올리는 것인데요. 우리 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지구 온난화가 줄어드는 그래서 환경이 좋아지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러면 에너지 전문가니까 여쭤볼게요. 네. 지금 탈원전 정책 어떻게 생각하세요? 탈원전 정책은 사실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아, 왜 그러신지.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항상 생각했을 때 탈원전 원전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큰 단지가 생각이 나고 네. 아주 뭐 엄청나게 많은 큰 굴뚝들과 그 원자로 네. 이런 것도 생각나잖아요. 사실 세계적인 대세는 뭐냐면은 스몰 모듈러 리액터라고 해가지고 소형 원자료가 대세입니다. 2010년 이후부터 활발하게 지금 연구가 되고 있고 지금 미국 네. 같은 경우는 엄청난 에너지부에서 엄청난 자원을 소모해가면서 지원을 해서 그게 뭔가요? 그게 뭐냐면은 소형 원자로예요. 보통 이제 원자로 같은 경우는 한 그 1,500에서 1,000에서 1,500 메가와트 한 1에서 1.5 기가와트 정도의 그런 이제 발전을 하는데 엄청 사이즈가 커요. 근데 이제 소형 원자로 같은 경우는 그 사이즈의 한 150분의 1의 부지에서 한 0에서 그 14에서 약 500메가와트, 3분의 1 정도의 전력을 만들어내는데요. 이게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첫 번째로 그 핵 발전소 자체는 안전합니다. 하지만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핵 폐기물이 문제가 돼요. 이걸 그렇죠. 어디다가 우리가 보관하고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이 큰 관건인데 대형 그 원자로 같은 경우는 이 핵 연료봉을 18개월에 한 번씩 갈아줘야 돼요. 네. 근데 그 SMR 같은 경우는 소형 원자로 같은 경우는 20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 말 뜻은 안전하면서 그리고 안정성도 기존 원자로의 1000분의 1 정도 위험해요. 쉽게 말해 1000배 정도 더 안전하다는 것이죠. 안전하고 그렇구나. 또 핵 폐기물도 훨씬 적게 나오고 20년에 한 번씩 하니까요. 그리고 또 다양한 훨씬 부지도 작게 차지하고 네. 또 하나 장점은 뭐냐면은 그 핵발전소들이 보통 이제 바닷가 쪽에 많이 짓죠. 그렇죠. 그 이유가 뭐냐면 강제로 냉각을 해야 되기 때문인데 그쵸. 이런 소형 발전소 같은 경우는 소형 핵발전소 같은 경우는 네. 지하수로 충분히 냉각이 가능해요. 아, 그래요? 그 말 뜻은 내륙에도 충분히 지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런 기술들이 대세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2023년부터 지금 그 설계도는 이미 통과했고요. 2023년부터 2029년까지 12기를 3조 7천억을 들여가지고 짓는데 이것을 만약에 기존 원자로로 지었으면 23조가 들어갑니다. 가격이 7분의 1이죠. 그리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유명한 빌 게이트도 이 소형 원자로에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있어요. 이 세계적인 대세를 가지고 있는 이 핵 원자로를 우리가 포기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기존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지금 훨씬 더 많이 발달해가지고 그것들을 첨사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큰 손실입니다. 지금 미국에 2024년부터 2029년까지 핵발전소 짓는다고 했죠. 12기. 12기를 갖다 짓고 있는데 소형 네. 핵발전소, 네. SMR. 그 공급업체가 두산입니다. 아, 부산이에요? 두산이요, 두산. 아, 두산. 네. 네네. 쉽게 말하면 지금 두산은 거의 뭐 해체 직전이잖아요. 원자력 사업이 거의 이제 탈원전 시대가 되면서 지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참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두산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폐기시킬 것인가? 그건 국가적 손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지금 원자력과에 신입생이 1명이랍니다. 큰일이네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은 지금 탈원전 정책이 만들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수한 인재들이 원전이라든지 원자력이라든지 이런 이제 학과에 지원을 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는 인력이 해외로 유출된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력도 양성되지 않고 새로운 기술 인력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10년 안에 이 원자력 사업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 된 거예요.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가 미래의 기술을 봤을 때 위험한 부분을 갖다가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맞는 것이고 수소도 생각해 보면은 안전한 건 뭐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게 뭐 100% 안전하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럼 왜 수소는 되는데 원자로는 안 되냐? 그건 어떻게 보면 모순된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수소 같은 경우도 우리가 수소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수소폭탄 뭐 그리고 네. 수소 여러 가지 폭발물이다 이런 생각 많이 하죠. 네네네. 사실 수소도 많이 안전해졌어요. 하지만 우리 어떨 때 예를 들면은 핵 같은 경우 뭐 핵발전소 같은 경우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실제로 문제가 생긴 것은 몇 개 안 되잖아요. 5손가락에 꼽잖아요. 뭐 세르노빌 하면은 뭐 70년 되고 그쵸. 이번에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후쿠시마 이 정도인데 수소 같은 경우도 사실은 여러 가지 방면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 핵 발전소를 갖다가 이제 접근할 때는 정책적이나 정치적인 부분이 아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국민의 그 에너지 수급, 우리나라는 에너지를 만드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것을 그 에너지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발전소가 필요하고 태양열이라든지 아니 풍력 같은 경우는 제한돼 있어요. 특히 태양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국토의 70%가 산지인데 태양이 계속 이제 빛이 있어야지 이 발전이 가능하잖아요. 특히 겨울에 눈 오면은 쓰지 못합니다. 지금 1%다 10%도 안 된다고 알고 있어요. 가동률이. 네. 그래서 보완제로서 그리고 주력 이제 에너지 사업은 이제 이런 소형 스몰 모듈러 리액터, 소형 원자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태양열과 풍력 같은 경우는 보조적인 에너지로서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역시 에너지 전문가답게 계속 끊이지 않고 나오시네요. 네네. 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정치 현안 한 번만 질문 드려볼게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저희가 2018년도 남북 정상회담 때 한반도 신경제 구상 USB를 김정은 북한 총비서에게 전달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진실 공방이 지금 치열하잖아요. 그런데 그 원전 USB 속의 내용을 공개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걸로도 지금 논란이 크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개해야죠. 공개해야 됩니까? 네. 왜 그러냐면은 국민들은 국가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고 국가도 국민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안전과 안보에 대한 것이고 사회재산의 보호를 우리 국민에게 해줘야 되는데요.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는 크게는 뭐 에너지 공급원이긴 하지만 그걸로 핵무기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원자력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방안 문건이 공개됐잖아요. 네네. 그걸로 오히려 국민들은 더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공개를 해야 된다는 입장인 거죠. 왜 그러냐면은 1차적으로 그것을 왜 강제로 지웠는지 잘 모르겠지만 국민들은 또 알 권리가 있잖아요. 만약에 아예 몰랐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의혹을 우리 청와대나 아니면은 관련 부서에서 확실하게 해명을 했으면은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왜 지웠는지 아니면 왜 그게 들어갔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부분에서 사용이 됐는지를 확실하게 해명을 해서 국민들이 그런 요구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해서 야당의 대표를 법적으로 조치를 한다고 한다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협박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이게 만약 오픈되면 당신네들도 큰 문제가 생길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다는 것은 무언가 국민에게 숨기고 싶은 것들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것을 정치적으로 해결될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오픈해가지고 국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정부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맞아요. 네. 그러면 지금 국회에서 그 임성근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이제 발의가 돼서 지금 추진 중에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뭐 사상 최초라고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그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은 상권 분립을 훼손하는 겁니다. 상권 분립 훼손. 상권 분립 훼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법부의 그런 존치고요. 특히 사법부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판단에 대해서 행정부는 절대 간섭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관여하는 순간에 다양한 부분에서 사회적으로 그 기반이 무너지는 것인데요. 그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은
지금 이제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이것이 전례가 되어서 이후에도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사법부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행정부라든지 국회라든지 이 세 부분이 서로 따로 들어야 될 것이 섞여버리게 된다면은 그것을 국민적으로도 봤을 때도 상당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법관이 정부와 관련돼 있는 판결을 할 때 눈치를 안 볼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사법에 대한 그런 그 존중과 그리고 사법권이 따로 떨어져 있는 독립성을 우리가 반드시 존중해줘야 될 것이고 그것이 전제가 되었을 때 우리가 제대로 된 그런 민주주의 국가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한번 부산으로 다시 한번 와볼게요. 네. 어제 이제 김종인 그 비상대책위원장님께서 네. 부산을 다녀오셨어요. 네네. 그래서 다녀오시면서 이제 가덕 신공항 발표를 네. 하시면서 한일 해저 터널 건설에 대해서 이제 검토하겠다 네. 발언을 하셨는데 이제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여당 측에서는 친일 뭐 토착 왜구 등의 이제 공방이 막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친일 토착 외구는 지금 세대에 안 맞다고 생각하고요. 안 맞는다. 아니 1900년도에 그 일제 시대 때 친일은 내국이고요. 지금의 친일은 어떻게 보면은 경쟁 상대이자 또 경제 상대예요. 경제. 뭐냐면은 특히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가장 가까운 나라인 일본과 여러 가지 교류를 통해 가지고 무역을 해야 되는 곳이고요. 상업 도시이자 무역 도시로서 다양한 교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친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양한 무역을 통해 가지고 서로 상생하면서 그 같은 자유경제 시장을 가지고 있는 이웃 나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배척하게 되면은 우리는 가장 가까운 무역 동맹국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1900년대의 친일과 토착 예구를 지금 가져오지 말고 역사는 역사대로 두고 또 역사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 당연히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치는 또 정치대로 또 분리를 하고 네. 또 경제는 경제대로 분리를 해야 됩니다. 과연 이 그 친일과 토착 예구라는 이 단어가 우리 부산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하나도 모르겠고요. 그것을 주장하면서 일본과의 교류를 끊겠다고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손실이고 우리 부산의 도시 시민으로서도 손실입니다. 한일 해저 터널 또 같은 방향성에서 보면요. 저는 이제 영국에서 한 18년 정도 살았는데 네. 처음에 이 해저 터널을 결정하고 해저 터널을 짓게 될 때 제가 그때 당시 영국에 있었습니다. 그때도 다양한 문제들이 많았는데 프랑스가 영국이랑 앙숙 관계잖아요. 저희 네, 뭐 어떻게 보면 한국과 일본의 관계랑 비슷한데 아, 그래요? 네, 그런 네. 문제 때문에 영국 내에서도 큰 반대가 있었고 프랑스에서도 큰 반대가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네. 결국에는 여러 가지 그 타협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해 가지고 이 해저 터널을 짓게 됐는데 그게 바로 유로스타입니다. 그래서 지금 브뤼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브뤼셀로 연결돼 있는데 영국에서 런던에서 엄청나게 큰 성장을 했어요. 이 유로스타를 통해 가지고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한국으로 프랑스로 오고 네. 그다음에 영국에 오게 됐고요. 또 일본을 예를 들면은 프랑스를 방문한 사람이 자연스럽게 또 영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되었고 네네. 그리고 물류 또 이 그 물류. 해저 터널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물류의 운송도 훨씬 더 빨라지게 됐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부산에 오기가 훨씬 더 쉬워지게 될 것이고 똑같은 네. 관념으로 봤을 때. 예. 그리고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은 한반도가 우리나라 남한은 섬과 마찬가지예요. 육로가 끊겨져 있거든요. 네. 우리 스스로도 하나의 섬이면서 그 안에서 다른 방향을 갖다가 찾지 못하게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활로를 찾을 때 그 해저 터널이라든지 이런 획기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북한 때문에 지금 연결돼 있지 않잖아요. 한반도로 하더라도.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 효과도 크겠죠? 당연하죠. 그 유로스타가 만들어졌을 때도 처음에 네. 경제 효과에 대해 가지고 많은 의문점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상당한 이제 경제 효과가 있었고요. 그 안에서 교류가 되는 인적 자원의 교류와 그리고 물적 자원의 교류 그 자체만으로도 큰 성과가 거두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 부산 시민들에게 하실 말씀, 당부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이제 국민의힘 경선 6명 남았습니다. 서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아이디어들 상당히 다양하고요. 좋은 것들도 많아요. 저는 각각 후보님들이 가지고 있는 정책을 살펴봤는데요. 그중에서 우리 부산 시민들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그것을 잘 판단해가지고 사람과 사람의 사이에서 어떤 이제 그 사람을 보는 거나 아니면은 이 사람이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있거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중점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것이 우리 부산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여기서 우리 지도자가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잘못된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책임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정말 훌륭하고 좋은 분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에. 그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이 우리 부산 시민들을 위하는 분들이고, 그리고 어떤 지점이 있어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인지 판단하실 수 있고 또 관심 가져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부산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21세기 사람 중심의 정치를 말한다. 저 오늘 국민의힘 전성하 부산시장 예비 후보님하고 함께했습니다. 오늘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